다음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인데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 사례에서 안 쓸 데가 없어요. 자, 맥락부터 잡아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총론하고 있고 총론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은 행정행위, 즉 처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분의 의,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일방적, 우월적, 국권적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행정행위 종류로서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 제3자요 행정행위 또는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부르고 방금 전에 일반 처분을 배웠습니다. 자, 지금은요. 행정행위의 성질을 배웁니다. 행정행위는요. 기속행위도 있고 재량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왜 배우는지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요. 기속행위는 행정처의 의무로 되어 있어요. 법에서 갖춰진 요건이 충족이 되면 행정처는 반드시 공권력을 발동해야 됩니다. 재량은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 재량을 갖고 있어요. 또는 행정행위를 발령하더라도 어느 수준에서 어느 범위에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만약에 기속행위라면 법에서 정해진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그 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 돼요. 그런데 재량일 때는요. 결정 재량이 있죠. 공권력 발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 재량도 있기 때문에 발동하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발동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청했다는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위법은 아니에요. 재량 일탈남용이 될 때만 위법해지는 거죠. 결국 논의의 실익은 어디 있다? 논의의 실익은 보통은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걸 사법심사라고 하잖아요. 사법심사 방식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즉 기속행위일 때 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방법과 처분이 재량 처분일 때 위법을 판단하는 사법심사 방식이 바뀌어요. 이 실익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속행위, 재량행위의 구별은 실익은 어디 있다?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사법심사 방식에서 논의 실익이 있다. 자, 이 기속, 재량은 사례에서 안 쓸 데가 없어요. 볼까요? 재량행위, 행정행위가 재량행위라면 행위의 요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요건, 효과의 선택에 있어서 법의 행정권에게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를 발령할지 말지 결정재량, 어느 범위에서 발령할지 선택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예요. 따라서 이런 재량행위일 때는 사인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량권에는 어떤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재량권과 둘 이상의 조치 중에서 뭘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재량권이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기속이라는 게 구속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기속, 구속. 따라서 행정권 행사 요건과 효과가 법의 일의적 의미가 하나야. 논란이 없어요. 만약에 3층이면 허가할 수 있다. 그럼 3층인지 아닌지는 누가 봐도 똑같잖아요. 이게 일의적이란 말입니다. 반대는 다의적이 되겠죠. 재량행위에서의 요건은 다의적 요건입니다. 기속행위에서의 요건은 일의적이에요. 다의적 요건 사례풀이 할 때는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면 고려, 뭐뭐를 고려하여, 고려, 적합하면, 원모와 조화되는, 필요하면, 공익상 필요하면, 또
환경과의 조화, 환경이라는 게 고려할 게 많거든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의적 문헌이 돼요. 의미가 많은 문헌이 됩니다. 보통 다의적 문헌은 대략 재량으로 가요. 그래서 조문에서 이런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행정처는 뭐뭐뭐를 고려하여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환경과 적합하며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건축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허가할 수 있다.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허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재량이 됩니다. 자, 따라서 기속행위면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갖추면 반드시 효과를 부여해야 될 행정청의 의무가 발생하는 게 기속행위입니다. 구별 시력이 제일 중요하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법심사 방식 암기해야 됩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해서 독자적 결론을 법원이 도출할 수 있어요. 그 결론에 비춰 행정청의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 대체 방식을 취합니다. 이걸 완전 심사 방식이라도 불러요.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어요.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 일탈 남용만을 판단하는데, 일탈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는 거, 남용은 내적 한계를 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 봅니다. 자,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어요. 이런 사실관계에 법률관계를 적용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런데 과거의 사실관계는 고정되어 있죠. 과거의 사실관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실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통 의미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실패가 쓴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련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내 발목을 잡을 것인지, 과거의 그림자가 내 운명을 가로막는 벽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벽이 아니라 계단이어서 타고 올라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인지는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다만 과거의 사실관계는 변하지는 않죠. 과거의 사실관계만 고정되어 있을 뿐, 그 사실관계가 품고 있는 의미, 함 의미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드시더라도 마음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시면 여러분이 실패했던, 여러분에게 시련이 됐던 과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약이 될 겁니다. 새로운 영양분이 돼서 미래에 싹을 틔우는 그런 도움이 되는 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법률적 사실관계는 이미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법률관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리적이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3층 미만이면 허가해야 돼. 그런데 갑의 신청은 3층 이하가 맞아. 그러면 허가해 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줬네? 그래서 이런 기속행위는요, 과거도 고정돼 있고 법률적 의미도 이리적이니까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 봅니다.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요. 갑의 신청이 법의 요건을 갖추고 있네. 그럼 법에 보니까 이리적으로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라고 돼 있네. 그런데 행정청의 결론은 뭐지? 행정청의 판단과 대체해 보는 거예요. 이게 판단 대체 방식입니다. 법원이 내린 결론과 행정청의 판단이 대체해 보니까 서로 달라. 그럼 위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완전 심사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완전히 심사할 수 있어요. 누가? 법원이. 왜? 법률 자체가 이리적이기 때문에 누가 해석해도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량행위는 다릅니다. 재량행위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재량이라는 게 공익 판단이에요.
공익이란 것 자체가 사회적 정의거든요. 공적 이익이란 말이죠. 이런 공익 판단은 행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량행위에 관해서는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왜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어요? 법원은 공익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공익 판단이 불가합니다. 공익 판단을 우리가 재량 판단이라고 불러요. 재량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왜? 이게 바로 권력 분립이거든요. 이게 바로 권력 분립입니다. 일정한 행정 집행을 통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인 거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재량권 일탈 남용만 만자가 들어가요. 제한적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판단 대체 방식, 즉 완전 심사 방식인데 이 단어를 더 많이 써요. 판단 대체 방식을 취하고 재량행위는 여기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공익 판단, 재량 판단이 아니에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뭐라고 했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재량 수권을 해주는 법규범이 있단 말이죠. 수권 규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법규범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재량 수권 규범이 있으면 이 규범이 보호하는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걸 보통 헌법에서 보호 범위 이론이라고 부르죠. 입법자가 행정부에 수권을 해줄 때 무한정 주는 건 아니죠. 개별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규범이 보호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서 외적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거, 이게 일탈. 재량을 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반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공익을 위해서 행사가 됐으면 그게 남용입니다. 일탈 또는 남용이에요. 외적 한계를 넘는 일탈은 좀 명확하겠죠. 그래서 일탈은 보통 무효로 갑니다. 남용은 목적에 반했다는 건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건 뭐냐면 재량 일탈 남용, 재량 수권 규범 위반, 즉 위법이지만 위법성 정도는 또 따져봐야 돼요. 중대 명백 하나 하자면 무효 사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바로 이 사법심사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아직 얘네들은 배우지 않았죠. 부가는 나중에 배웁니다. 부가는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어요. 기속이나 기속재량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법률요건 충족적 부가만을 붙일 수 있거나 또는 법률에서 정해질 때만 부가를 붙일 수 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하세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재량에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정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부담은 이제 의무예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부관 파트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지금 그냥 읽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사법심사 방식, 부관 뭐 이런 거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공권은 우리가 배웠네요. 기속행위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 이게 행개청이었죠. 기속행위에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나 재량행위에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될 때만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거는 알아둬야겠네요. 그러면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구별 기준이겠죠. 자, 종래는요. 법률은 물수변에 갈 것 짜죠.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게 법입니다. 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과거에는요. 재량은 여기에 있다고 봤어요. 이것을 요건재량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법률 요건에 대한 해석은 오로지 법원만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법률 요건에 대한 해석 적용에 관해서 재량이 인정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건재량설이 극복이 되면서 효과재량설이 나옵니다. 법률 요건에 대한 해석은 오로지 법원의 몫이다. 그러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 즉 행정처분을 발령할지 말지에 관해서만 재량이 있다. 이게 바로 효과재량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면서 지금은 법해석 일반론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형법에서도 많이 쓰죠. 법해석 일반론은 보통 법철학자 사비니가 주장했던 건데 1차적으로는 물리적 해석이죠. 2차적으로는 유기적 해석입니다. 그 법의 취지 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보충적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법 해석 일반론이죠. 지금은요,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이 극복되면서 물리적 해석, 유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 법해석 일반론, 민법, 형법에 적용되는 법해석 일반론이 우리 행정법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법해석 방법론에 따른다. 따라서 입법자가 재량권을 부여했는지 법률 규정 자체를 따른다. 이게 물리적 해석이죠.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헌인데요. 체제는 판례 보면 어이, 아이로도 쓸 때도 있고 어이, 어이로 쓸 때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많습니다. 자,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을 물리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물리적 해석이죠. 불분명하면 당의 행위가 속한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 본다. 이게 유기적 해석입니다. 법령 규정으로 구별이 불가능할 때는 당의 행위의 성질과 기본권과의 관련성, 이게 보충적 해석인 거죠. 판례도 당의 행위에 근거된 근거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물리적 해석, 당의 행위가 속한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이게 유기적 해석, 당의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으로 판단한다. 이게 보충적 해석입니다. 자, 보세요.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분야, 행위의 성질. 자, 분야가 기본권 관련성이 클 때, 공익 관련성이 클 때, 당의 행위의 성질, 특허, 예외적 승인, 허가, 제재 처분. 사례풀이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거니까 알아둬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체제 형식. 행정청은 해야 한다. 행정청은 할 수 있다. 문헌은 의리적 요건, 다의적 요건. 자, 보겠습니다. 주어가 행정청인데 행정청을 해야 한다. 그럼 기속행위죠. 행정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일 겁니다. 문헌이 의미가 하나야. 2층, 3층, 200제곱미터. 그러면 기속이죠. 다의적, 앞에서 했어요. 고려, 필요, 적합, 조화. 그러면 재량이 됩니다. 기본권 관련성이 크면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하면 안 되죠. 기본권에는 다 구속돼야 되니까. 따라서 기본권 관련성이 크면 기속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준 게 재량이죠. 공익 판단은 재량 판단. 따라서 공익 관련성이 크면 재량입니다.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특허나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에요. 왜? 공익 관련성이 커요, 얘네는. 허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기속이겠죠. 제재 처분은요,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제재를 해야 되니까 보통은 재량이 됩니다. 시험은 거의 재량으로 나오죠. 재량으로 나오므로 어떻게 보면 행정청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적 문헌을 찾아줘야 하겠고,
공익 관련성이 크다는 것도 당의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이죠.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당의 행위의 성질을 검토해 줘야 돼요. 자, 보통은요, 근거법규는 처분의 근거법규로 판단을 하시고, 당의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은 1조가 항상 목적이에요. 모든 법의 1조는 다 목적입니다. 1조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의 행위의 성질은 처분의 근거법규에서 찾아야 돼요. 근거법규에서 찾는다. 그리고 나중에 사례풀이 할 때요, 일정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검토할 때는 첫 번째, 특허인지 또는 예외적 승인인지 얘부터 먼저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인지 얘를 먼저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재량행위인지 관련해서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당의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의 성질, 이 행위의 성질에서 바로 이 논란이 얘네들이 결국 여기로 연결되죠. 여기로.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볼 때는 당의 행위의 성질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겁니다. 왜냐면 특허인지 예외적 승인인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고 예외적 승인이어서 당의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량이 되는 거예요. 재량이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 방식은 뭐가 된다? 재량 일탈 남용이 되는 거예요. 재량권, 권자까지 원래는 써야 돼요. 재량 일탈 남용이 되면 재량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을 나중에 배워요. 그 기준에 맞게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게 사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사례 심화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내용만 배우지만 지금은 암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례 문제 같으면 이렇게 사례 목차가 일정한 행정작용이 사례 문제면 재량행위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량행위와 관련해서 기속, 재량, 구별 기준을 판단해야겠죠. 재량행위라면 두 번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을 씁니다.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그럼 세 번째,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써주면서 거기서 재량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을 씁니다. 그 판단 기준 중에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중에 세부 목차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건 좀 암기해 주세요. 재량행위 이제 맞다. 그러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은 뭐냐?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제한 일탈 남용이 된다.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은 뭐냐?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판단 기준은 두 문자. 법사 일목불, 법령 위반, 사실오인, 일반 원칙 위반, 재량 수권 목적 위반,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 이건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그 중에 설문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줘야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사례에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로마자 3원입니다. 재량권의 한계인데 재량권 일탈 남용, 이 용어를 쓰세요. 재량권의 한계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입니다. 일탈은 재량 수권 규범의 외적 한계를 넘는 게 일탈. 남용은 내적 한계로서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그 재량권을 입법자가 행정청에 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 목적에 반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든가 또는 사익 추구는 아니어도 다른 특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재량 수권을 한 그 특정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공익 목적도 안 돼요. 행정처는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돼요.
그리고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 21조 조문 암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걸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불러요. 이런 재량 일탈 남용의 기준은 법, 사, 일, 목, 불입니다. 법령 위반은요. 실체법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위반도 법령 위반해요. 자, 사실오인은요. 이것도 재량 일탈 남용인데 사실오인은요. 거의 무효겠죠. 뭐냐? 불법한 건축물이 아닌데 철거명령에 나와서 뭐 이건 무효죠. 위법을 떠나서. 아니, 위법이면서 중대명백한 하자니까. 또는 납세 대상자가 아닌데 과세 처분이 나와서 이런 게 사실오인이에요. 판례 보면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서 파기환송한다 이런 판례가 꽤 있죠. 물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 어디에 위반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론 파트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배웠던 거죠.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재량 처분이라면 재량 일탈남용이 되는 거죠. 재량 수권 목적에 반할 수도 없어요.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인데 해이하게 태만하게 하는 거 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혀 행사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자체도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두 개가 많이 떠. 실제 시험 같으면 재량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 뭐가 위반인지 또는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되는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볼까요? 재량권 불행사 관련해서.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처분의 효과와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어요. 그럼 재량행위죠. 그런데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용 정도를 핵심 키워드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위주로 쓰면 돼요.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이런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된다는 말이죠.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가 재량 일탈남용이에요. 그래서 위법이 됩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처분의 근거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 제재처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만약에 행정처이 그 사유까지 고려했어요. 주의해야 할 건 이 부분이에요.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전혀 재량권 여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면 재량권 불행사입니다. 재량권 불행사예요. 그런데 참작 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 자체를 안 해서 이건 행정처의 나름대로의 재량권 판단이었겠죠. 그럴 때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아예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재량에 관해서는 아예 고려 자체가 없어서 그럴 때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가 일탈남용에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써주면 좋겠네요. 이거는 객관식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 판례고 얘는 사례 쓸 때 꼭 써줘야 돼요. 자, 처분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재량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한계를 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고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넘어서 재량 일탈 또는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게 돼요.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취소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27조에도 있어요. 자, 재량권 한계를 넘지 않았지만 한계를 넘으면 이게 일탈남용이에요. 일탈남용은 그 자체가 위법이죠. 한계를 넘지 않았지만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 이것은 우리가 부당이라고 했죠. 부당은 위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재량 일탈남용 자체는 위법인데 얘는 부당은 위법은 아니죠. 부당은 공익에 그냥 반하는 정도예요. 부당한 행위는 법원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여기 볼게요. 법원은 처분의 위법만
취소 판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취소 재결할 수 있어요. 처분청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도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도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이 하는 취소는 판결로 이루어지죠. 취소 판결.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취소는 재결로 이루어져요. 취소 재결. 처분청이 할 때는 직권자를 붙입니다. 직권 취소 또는 직권 철회. 이때 이런 법원이 하는 소송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심판을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행정쟁송이라고 부릅니다. 쟁송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하는 행정소송이 있죠. 따라서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것과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걸 합해서 우리가 쟁송 취소라고 불러요. 이건 개념이니까 무조건 알아둬야겠죠. 법원은 위법만 판단해요. 부당까지 법원이 판단할 것 같으면요, 법원이 우리나라 지배예요. 왜냐면 부당은요, 공익에 조금 반하면 부당이 될 수 있거든요. 법원이 근데 부당은 명확하지가 않아. 잘 이게 공익을 그르친 건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원이 그걸 취소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 법원이 우리나라 지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위법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부당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청은 같은 행정부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당까지 취소하더라도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처분을 발령한 행정부 안에 있으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됩니다.